자, 안녕하세요. 아동생활지도사 민간 자격증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자격증은요, 이제 단일 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와 이론, 이렇게 평가해서 70점씩 이상 취득하셔야 됩니다. 생활지도사는 검정 기준이요. 이제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과 아동 행동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의 생활지도 방법을 선택하고 활동을 계획하고, 또한 이제 부적응 행동의 원인과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도 방법을 활용하는 데 있고요. 일단 실제 아동 교육관에서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교육하며 생활지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검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도표와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동생활지도의 개념과 한번 이해를 살펴볼게요. 자, 아동생활지도는요, 이제 광의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지도를 의미합니다. 협의의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로 아동의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의 중심 개념은요, 이끌다, 안내하다, 이런 가이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집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를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생활 같은 거, 방식, 지식 이런 걸 배우게 되지만, 맞벌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들의 그런 많은 아이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규정에 정하지 못한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을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지도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동이 여러 생활 과제를 수행하도록 교사가 적절히 지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아동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 이런 정서적 기술들을 가르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의는요, 아동을 위한 생활지도는 아동이 다른 사람과 건강하게 관계를 형성하고요, 자신의 요구를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표현하면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고, 긍정적으로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는 과정을 정의해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생활지도 개념은 여러 학자가 있긴 한데 다 소개드리면 못하고요. 생활지도가 이제 문제에 대해 단순히 반응하는 것만이 의미하지는 않고요. 적극적으로 아동 전반에 걸쳐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생활지도에도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 다음 예방부터 갈등 해결, 그 다음에 위기 중재, 장기적인 관리 책략까지 광범위하게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는 아동을 존중하면서도 행동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과 관련된 모든 자원과 협력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지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학급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교사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기에 복잡함으로 이를 충분히 학습하려면 성인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또 알아야 됩니다. 교사는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또 감소시키고요. 교사는 긍정적인 교사와 아동 관계 형성을 잘 돼 있어요. 생활지도를 실행하는 것은요. 또 교사는 해결지향적인 중재 방법을 사용하고요. 또 교사는 부모와 협력 관계를 잘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는 학급 내 성인들과의 팀 체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활지도를 시행하는 학급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생활지도의 목표는요, 아동이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고 성장하도록 돕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동이 자기 통제력을 갖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동이 도덕적 자율성을 갖도록 돕는 것이 생활지도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생활지도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이 아닌 것은 한번 사지선다형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가이드에서 유래되어 가이던스 생활지도라고 한다. 과거에는 훈육이라는 의미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3번 생활지도는 문제사항에 스스로 대처하고 해결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과정이다. 4번 생활지도는 때때로 하는 것이다. 자, 틀린 답을 찾으면요. 자, 1번, 2번,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때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생활지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두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생활지도의 목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 설명한 것은요. 1번 순종하는 아동으로 성장하게 돕는 과정이다. 2번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고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3번 자기통제를 갖고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4번 도덕적 자율성을 갖도록 돕는 과정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순종하는 아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잘못됐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긍정적인 생활지도의 원리를 살펴보면요. 생활지도는 아동이 수용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 살펴볼게요. 아동이 이해될 수 있는 기대와 일과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링이나 기대되는 행동을 할 때는 격려해 주시고요. 수용될 수 있는 행동으로 제지시하고 다음 분명한 제한을 설정해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협력하게 도와주기, 협상하게 상호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같은 사회적 기술을 익힐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긍정적 생활지도의 방법으로는요. 긍정적 생활지도에서는 성인과 아동 간의 상호 존중과 공동 책임에 기초한 협력의 방법이 효과적이고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아동을 대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동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인격 형성에 필요한 삶의 능력을 가르친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지도와 훈육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훈육이 생활지도라는 것과 비슷하게 행해졌다면 현대의 생활지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현재의 생활지도는요, 일단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지만 엄격한 통제를 기본으로 하는 훈육은 처벌을 받는 아동이 수치심을 느낍니다. 또 그 아동의 처벌을 허용한 어른들 있죠. 그분들은 또 수치심을 또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생활지도는 아동에게 자기조절 능력과 책임감을 가르치지만 훈육은요, 아동의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성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3번. 긍정적인 생활지도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모델링이나 기대되는 행동을 격려한다. 2번 성취감을 위해 때때로 이해가 어려운 기대와 일과를 설정한다. 3번 분명한 제한을 설정하고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한다. 4번 협력하기, 도와주기, 협상하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익힐 기회의 제공과 격려를 한다. 그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어려운 기대 일과 이런 거 설정해 준 게 아니라 좀 아이들이 좀 할 수 있는 어려움지 않고 좀 기대치가 조금 아이들한테 맞게끔 설정해 주신 게 좋습니다. 자, 4번 긍정적인 생활지도 방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아동을 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동이 소속감과 자존감을 느끼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필요하면 처벌을 사용해 부정적 행동을 통제한다. 네 번째 아동의 인격 형성에 필요한 사람의 능력을 가르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처벌은 대충 쓰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 형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훈육과 생활지도 차이를 또 말씀드렸죠.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전통적인 훈육과
긍정적인 생활지도 차이가 좀 더 설명드리자면 훈육의 방식의 처벌은 아동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게 대부분 사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타임아웃을 하는 거 좋지만 어쩔 수 없이 타임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두거나 자주 사용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동과 교사의 관계 형성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자신에 대해 알고 타인에게 자신을 알림으로써 형성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 있죠.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계 구성 요소는요, 친밀성, 상호존중, 자기 표출, 자기 확장을 들 수 있습니다. 교사와 아동의 긍정적인 관계는 교수 및 학습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교사와 아동의 학습 능률은 교사와 아동의 긍정적인 관계에서 그 기초적 바탕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교사 자신을 이해하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서 이해 이전에 필요한 것은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은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교사의 판단은 이 기질, 신념, 감정, 경험, 가치, 문화 같은 이런 개인적인 측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에 의해서 아동을 바라보는 그 아동에 대한 행동을 인식하고 선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개인적 측면에서 따라서 아동을 무의식적으로 왜곡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먼저 자기만 통한 자기애가 선행되어 개인적 편견을 극복해야지만 아동에 대한 생활 지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행동 이해에서 위한 객관적 관찰 방법이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교사는 아동의 행동에 적절한 반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견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아동 행동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아동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객관적 관찰입니다. 객관적 관찰은 아동이 실제로 행동한 것만을 적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말은 사실 그대로 직접 합법으로 기록합니다. 아동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또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구별된지를 설명하기 위해 행동의 질적인 부분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의 단계는 기록, 해석, 평가의 단계를 거쳐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동의 인격 형성에 필요한 삶의 능력이 아닌 것은요. 1번 학습력과 개방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려와 정직함,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과 자제력, 4번 책임과 협력심. 아닌 것을 고른다면요. 1번이죠. 학습 능력은 좀 빼주세요. 문제 행동을 이해한 객관적인 관찰 방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맞는 말이죠? 없어요. 이게 무슨 자, 전부 다 객관적인 관찰 방법으로 바른 설명입니다. 관찰의 단계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는 것은요. 자, 1번 기록, 해석, 평가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록 단계에서 관찰자는 최대한 주관적이어야 된다. 3번 해석 단계에서 관찰을 통해 기록된 행동을 설명하고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4번 평가 단계에서 관찰자가 모아둔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아동의 상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한다. 정답은 2번.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의 인지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요. 그 중에서 대상형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자신과 주변 세계가 물리적으로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획득되는 겁니다. 물체가 보이지 않거나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만질 수 없더라도 그 물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는요.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관점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논리적 사고가 결여되고
내가 이러니까 남들도 이렇겠지라는 자기중심적 비논리적 가치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물한론적 사고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영유아기 사고의 특징입니다. 무생물도 사람처럼 숨쉬고 아프고 자란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는 뭐냐면 생물과 무생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서 일단 1단계부터 4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아이들이 인지적 특성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 연령에 따라서 2단계를 접어들면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에 이르러서는 움직이는 것 가운데서 스스로 움직인 것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아이가 인지하게 되면은 생물학적 생명관에 근거해서 생물과 무생물의 개념을 파악하게 된답니다. 이외에 이제 보존 개념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 불체 외형이 바뀐다 하여도 그 속성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아기는 보존 개념이 획득되지 않는 이유가요, 중심화 현상과 지각적 특성에 근거한 직관적 사고,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상과 그 다음 비가역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직 보존 개념이 획득되지 않습니다. 이 중심화 현상은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두 개 이상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한 가지만 주의해서 보는 걸 말합니다. 지각적 특성에 근거한 직관적 사고는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지각적 외형에 따라 판단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상은요, 물체의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역성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인데, 비가역성은 그 가역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아의 이제 특성 중에 조망 수용 능력이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 관점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다른 사람의 위치에서 보는 공간적 시각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타인의 사고 고정이나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이제 조망 수용 능력이 점차적으로 획득하고, 근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좀 높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관련된 조망 수용 능력은요, 상황이 복잡할수록 낮아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과 관련된 감정 조망 수용 능력은 높으나 분노와 관련된 감정 조망 수용 능력은 낮게 나타납니다. 자, 기출문제를 더 넘어가겠습니다. 대상 영속성의 개념에 대한 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자, 1, 2, 3, 4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보시면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1번 영아기부터 발달하고 자신과 세계가 물리적으로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획득하는 것이에요. 물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어도 그 물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대상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물활론적 사고에 대한 옳은 설명은 모두 고르랍니다. 자, 1번, 2번, 이것도 1번과 2번이네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영아 유아의 사고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 무생물도 사람처럼 숨쉬고 아프고 자란다고 믿어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것이 물환론적 사고가 아닙니다. 자, 보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바뀐다 하여도 그 속성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보존 개념입니다. 자, 생활소리 환경으로 살펴볼까요? 자, 아동의 행동은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학습에 대한 동기, 행복감, 아동 행동과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동의 학습 능력은 교실 환경에 따라서 생각, 느낌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요. 잘 구성된 환경은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편안한 환경은 아동의 친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과 구성이 필요합니다. 대집단 활동과 공간, 그 다음 소집단 활동 공간, 그 다음 개별 활동 공간과 흥미 영역의 구성으로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서술형으로 쓰시면 돼요. 유아기의 보존 개념이 획득되지 않는 이유는요.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두 개 이상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1차원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중심화 현상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지각적 외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지각적 특성에 근거한 직관적 사고, 그리고 상태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상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과학적 특성 때문에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합니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조망수용 능력은요. 타인의 감정, 생각, 관점 등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간단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효율적 아동생활 지도. 자, 그러려면 먼저 교사 자신을 이해하고, 이제 교사의 일을 자기 스스로 이해했으면 감정에 대해서 잘 다뤄야 되겠죠. 교육 중에서는 언제나 감정적 소모가 정서적 차원의 개입이 따릅니다. 교사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아동의 문제 행동을 대할 때 가장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입니다. 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통제 가능해야 하며 표현할 수 있음을 직접적이면서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아동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 이제 감정 조절하는 데서 실제 방법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제 마음속 10가지 색이라든가 뭐 심호흡을 해서 좀 진정한다든가 그다음에 반상제 저널 일기장 같은 걸로 기록해서 스스로가 한 번 더 피드백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감정을 다룰 때 이것이 뭐냐면 교사의 이제 지도 방법이겠죠. 생활 지도 방법. 근데 그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그 교사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축소 전환형 교사가 있고요. 억압형, 방해형, 감정 코칭형 교사 등이 있습니다. 축소 전환형 교사는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형태의 교사고요. 억압형 교사는 아동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더 엄하게 비판하고 질책하는 것이 유형입니다. 방임형 교사는 아동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허용하면서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 감정 고칭형 교사는 아동의 감정을 받아주되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와 제한을 두어서 지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이제 감정 코칭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제 아동의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감정 인식이란 것은 이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고 그때의 감정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에 덧붙여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감정적 순간을 친밀감 조성과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도할 타이밍입니다. 3단계 아동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해 주셔야 되고요. 4단계 아동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5단계는 아동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고 미션을 줘줘야죠. 그렇죠? 네. 자, 기출문제입니다. 13번 기출문제. 아동의 감정을 다루는 기술에서 감정 코칭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방금 전에 설명한 것도 그죠? 1단계부터 5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위지적 부모와 무관심한 부모의 특성과 그와 연관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비교 설명하자고 하면, 자, 이렇게 권위적인 부모 특성은 엄격한 통제와 설정이라는 규칙을 따르도록 강요하지만 훈육시 체벌을 사용하고 논리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은 비효율적 대인관계, 사회성, 의존적, 복종적, 반항적 성격, 이러한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무관심한 부모의 특성은 애정이 없고 냉담하고 엄격하지도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아동은요, 동심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문제 행동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요, 따돌리기 행동, 자폐적인 행동, 공격성, 거짓말, 욕설, 훔치는 행동의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정서 관련 문제 행동에서 설명하라고 말하면요,
분리불안 문제, 주의력 조절과 행동 조절 문제, 성적인 그런 이성 간의 그런 관심 분야를 말합니다. 행동수정의 이해 및 적용. 행동수정 이해 및 적용에 말씀드리자면 행동주의 접근은요,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이론적인 접근입니다. 다양한 문제 행동을 평가하고 그 행동을 감소시키며 적절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행동수정 이론의 과학적 특징은요, 첫째, 행동수정 이론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동 원리와 법칙을 실험적 절차에 따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수정 기술의 적용은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수정하는데 실험적 절차에 따라서 발견된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행동수정 이론은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수정 모델은 그 사람의 행동이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기초하여 행동수정 기법을 적용합니다. 행동수정에서는 모든 행동이 몇 가지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고 보고 이론적으로 몇 가지 전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행동수정에서는 주로 행동에 집중하고, 두 번째, 대부분의 행동을 학습된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행동의 환경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현재 일어나는 행동에 초점을 둡니다. 타임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세요. 타임아웃.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기법의 종류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정적 강화 자극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지만은 방법에 따라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요구되며 타임아웃을 징벌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효과가 없어요. 힘을 행사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을 위한 생활지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힘을 행사하는 아동은 권력 추구 유형으로 교사는 흥분하지 말고 초연하게 대처하면서 정당한 힘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활동의 선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격성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 방안으로 한번 기술해 보세요. 자, 때리는 행동을 하는 아동의 행동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하면 좋고요. 왜 때린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고요. 공격적인 행동의 발생은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자신의 욕구 발산을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회 행동을 하면 즉시 칭찬해 주고요. 괴롭히거나 때리는 행동을 특정하게만 한다면 그 아이가 떼어놓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심하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면 타임아웃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립된 문제 행동에 대한 지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소집단 활동을 위주로 진행하고요. 다른 또래들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강화 좀 하시고요. 고립된 행동을 하는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아동을 상황하고 모방하는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무시해 주셔야 돼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를 마치겠습니다.